내 앞에서 커피나 타라며 모욕했던 여자가 별 3개 3스타 사령관임을 알게 된 순간 지옥 같은 최전방으로 쫓겨나 병사들의 썩은 발을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리는 타락한 장군의 참회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구에 위치한 제2작전 사령부 지하 벙커는 서늘했다. 한여름의 폭염도 수미터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벽을 뚫지는 못했다. 윙윙거리는 공조기 소리와 수십 대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열기만이 이곳이 살아있는 작전 통제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작전처장 강철중 소장은 전투와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상황실 복도를 걸었다. 그의 가슴에 달린 투스타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재학 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야전통이었다. 그는 군인이란 무릇 거친 쇠냄새가 나야 한다고 믿었다.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나 굴리는 행정장교나 전투력보다 섬세함을 강조하는 요즘 군대 분위기는 그에게 구역질 나는 나약함일 뿐이었다. 철문이 열리고 강철중이 메인 작전 회의실로 들어섰다. 필승. 상황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지만 강철중은 턱짓으로 대충 받았다. 그의 눈은 곧장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원탁형 작전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가장 상석인 사령관의 자리. 그곳은 사령관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참모장이라 해도 감히 엉덩이를 붙일 수 없는 성역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웬 여자가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짧게 친 단발머리의 정복 차림이었지만 뒤통수만 봐도 어깨가 좁아 보였다. 강철중의 미간이 확 구겨졌다. 오늘이 신임 사령관 부임 날인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령관이 도착하기 전 미리 브리핑 자료를 점검하러 들어온 자신이 보게 된 광경은 기가 찼다. 분명 영관급 여군 장교나 아니면 오늘 행사를 위해 지원 나온 민간 아나운서 따위가 감히 사령관 자리에 앉아 폼을 잡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강철중은 성큼성큼 걸어가 탁자를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야! 정적!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췄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참모와 상황병들의 시선이 강철중에게 쏠렸다. 거기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나. 여자는 대답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철중을 올려다보았다.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이었다. 강철중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흘렸다. 기껏해야 40대 중반. 곱게 화장한 얼굴. 전형적인 행정직 여군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귀가 먹었어. 강철중이 윽박질렀다. 어디 일개 계집 장교가 감히 사령관님 의자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냔 말이다. 내년들이 군대에 들어오니까 기강이 이따위로 빠지는 거야. 여기가 무슨 안방인 줄 알아. 주변에 있던 작전과장이 사색이 되어 강철중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저 처장님. 그게 아니라. 이 손 안 놔. 강철중은 작전과장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여자에게 삿대질했다. 당장 안 일어나. 썩 꺼져서 커피나 타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강철중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급하기 짝이 없었다. 평소 그가 사석에서 여군을 비하하며 쓰던 표현들이 필터 없이 튀어나왔다. 그는 이 여자가 겁을 먹고 울먹거리며 뛰쳐나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강철중 소장. 여자의 입에서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강철중은 순간 멈칫했다. 작전처장이 전술 토의보다 커피 맛에 더 관심이 많은 줄은 몰랐군. 그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막을 찢었다. 그녀가 몸을 완전히 돌리자 테이블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정복 어깨 견장이 강철중의 눈에 들어왔다. 은색으로 빛나는 별.
하나, 둘, 그리고 셋. 중장이었다. 강철중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숨이 턱 막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오늘 취임한다던 신임 사령관.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작전 사령관 백살인 중장.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인물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사령관님. 강철중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계집 장교가 타주는 커피는 맛이 좀 다른가. 백살이는 한 발자국 다가왔다. 그녀의 키는 강철중보다 작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강철중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대답해. 강 소장. 저는 실수로. 실수. 백살인이 코웃음을 쳤다. 자네는 지금 실수를 한 게 아니야. 자네는 자네의 본성을 드러낸 거지. 전장의 지휘관이 적과 아군도 구분 못하고 제 눈앞에 있는 상관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구멍을 달고서 무슨 작전을 지휘하겠나. 백살이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강철중의 지휘봉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오만은 패배의 지름길이다. 자네는 이미 졌다. 정신머리가 썩어빠진 지휘관에게 이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어. 사령관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어두워서. 강철중이 다급하게 허리를 굽혔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러나 백살인의 눈빛은 영하의 칼바람보다 매서웠다.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뇌가 썩은 거겠지. 내년 진급 심사 따위는 기대하지 마라. 아니, 당장 내일부터 자네가 앉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백살이는 굳어있는 인사참모를 돌아보며 짧게 명령했다. 강철중 소장. 현 시간부로 작전처장 보직 해임한다. 사령관님. 강철중이 비명을 지르듯 불렀다. 전방으로 보내. 아주 춥고 거칠고 자네가 무시했던 그 병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22사단이 좋겠군. 부사단장으로 발령내. 22사단 율곡부대. 강원도 고성. 별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 그곳의 부사단장은 사실상 전역 대기직이나 다름없는 한직이었다. 화려한 작전처장에서 하루아침에 유배지로 쫓겨나게 된 것이다. 이봐 강 소장. 백살인이 멍하니 서 있는 강철중의 귓가에 대고 싸늘하게 속삭였다. 가서 커피나 타 마셔. 내가 직접. 백살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참모들이 우르르 그녀의 뒤를 따랐다. 덩그러니 남겨진 강철중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멸감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거대한 작전 상황판의 불빛이 마치 그를 조롱하듯 번쩍거렸다. 그렇게 강철중의 추락은 시작되었다. 강원도 고성군. 동해의 칼바람이 그대로 들이닥치는 제22보병사단 사령부. 강철중이 이곳에 온 지도 벌써 3주가 지났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짐조차 제대로 풀지 않고 있었다. 곰팡내 나는 관사 구석에는 소주병만 굴러다녔다. 빌어먹을. 강철중은 빈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아직도 그날의 치욕을 잊지 못했다. 여자가 감히 남자인 자신을, 그것도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을 그렇게 짓밟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능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히스테리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굳게 믿었다. 똑똑. 관사문이 조심스럽게 두어 번 울렸다. 당번병의 목소리였다. 부사단장님. 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회의 참석하라고 하십니다. 강철중은 퀭한 눈으로 문을 노려보다가 신경질적으로 전투복을 꿰입었다. 전투복 상의에는 여전히 소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지만
옷매무새는 엉망이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다. 사단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간부들은 강철중을 보고 흠칫 놀라 경례를 했지만 그 눈빛에는 존경심 따위는 없었다. 잘려나간 끈 떨어진 별 사고치고 유배온 늙은이라는 시선이 역력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22사단장 나형석 소장이 상석에 앉아 참모들과 농담을 따먹고 있었다. 나형석은 강철중과 육사 동기였지만 생도 시절부터 앙숙이었다. 야전만 고집하던 강철중과 달리 나형석은 정치 군인의 표본이었다. 윗사람 비위를 잘 맞추고 사고를 덮는데 도 같은 인물이었다. 어이구, 우리 강 장군 오셨나?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나형석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강철중을 맞았다. 강철중은 대꾸 없이 구석 자리에 털썩 앉았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이번에 방문하는 국회의원 의전 계획이다. 식사 메뉴는 송이 전골로 하고 기념품은 지역 특산물로 준비해. 그리고 초소 페인트 칠 다시 하고. 나형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보여주기식 행정에 관한 것뿐이었다. 경계 작전이나 병력 관리 훈련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강철중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나 소장. 지금 전방 철책 상황이 어떤지는 알고 떠드는 거야. 회의실 분위기가 싸해졌다. 나형석이 눈썹을 꿈틀거렸다. 강 장군. 여기는 자네가 있던 작전사가 아니야. 그리고 자네는 지금 부사단장이야. 사단장인 내 지침에 토 달지 마. 병사들 겨울 피복 보급률이 70%도 안 된다는 보고서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할 건가? 강철중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뭉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야, 강철중. 나형석이 반말을 툭 던졌다. 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넌 그냥 여기 처박혀서 숨만 쉬다가 쓸데없이 나서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내가 그러니까 그 꼴이 난 거야. 여자 사령관한테 찍혀서 여기까지 굴러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참모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았다. 강철중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나형석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것은 곧장 불명의 저녁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았다. 나오지 마. 앞으로 회의에도 들어오지 말고 관사에서 술이나 퍼마셔. 그게 도와주는 거니까. 나형석은 손을 휘휘 저어 강철중을 쫓아내는 신용을 했다. 강철중은 이를 악물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의 귀에 나형석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는 건물 밖으로 나와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았다. 고성 앞바다의 파도 소리가 거칠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어 당장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았다. 더러운 세상. 다 썩어 빠진 놈들. 강철중은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다. 갈 곳이 없었다. 관사로 돌아가려다 문득 답답함에 견딜 수가 없어 지프차에 올랐다. 운전병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어디로 모십니까? 아무데나 가. 제일 높은 곳으로. 지프차는 꼬불꼬불한 전술 도로를 따라 향로봉 쪽으로 올라갔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황량한 가시덤불과 철책뿐이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강철중은 도로가 끊긴 곳에 차를 세우게 했다.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차 밖으로 나왔다. 칼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때였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유령들의 행렬 같았다. 경계 근무를 마치고 철수하는 소대 병력이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다. 강철중은 무심코 그들을 지켜보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대열의 맨 뒤에서 걷는 병사 하나의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절뚝거리는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것처럼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몸을 심하게 비틀고 있었다. 강철중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거기 멈춰. 병사들이 깜짝 놀라 멈춰 섰다. 별 2개가 달린 지휘관을 본 소대장이 황급히 달려와 경례했다. 충성. 소대장 중위 박민우입니다. 강철중은 소대장의 경례를 무시하고 절뚝거리던 병사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병사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너 이름이 뭐야? 이병. 김. 원. 동. 병사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나왔다. 발 들어봐. 괜찮습니다. 들라고. 강철중이 강압적으로 소리치자 김원동 이병이 주춤거리며 오른발을 살짝 들었다. 강철중은 휴대용 손전등을 비췄다. 순간 강철중의 숨이 멈췄다. 전투화는 낡아서 가죽이 다 갈라져 있었고 밑창과 몸통이 분리되려는 것을 은색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았다. 그 틈새로 짓무른 살과 피고름이 양말을 적시고 얼어붙어 있었다. 끔찍한 동상이었다. 이게 뭐야? 강철중이 소대장을 돌아보며 으르렁거렸다. 너네 이거 안 보여. 애 발이 썩어가고 있잖아. 소대장이 고개를 숙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급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단 창고에 여분이 없다고 해서. 뭐? 의무대에도 가봤는데 그냥 동상 연고만 발라주고 복귀시켰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열외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강철중은 다시 김원동 이병을 쳐다봤다. 19, 20이나 되었을까. 앳된 얼굴의 병사가 고통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그 눈빛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체념이었다. 어른들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소모품처럼 쓰이다 버려지는 것에 익숙해진 눈빛. 강철중의 머릿속에서 나영석 사단장의 말이 맴돌았다. 의전 계획, 송이 전골, 페인트 칠. 그따위 것들을 챙기느라 정작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아이들은 찢어진 신발을 신고 발이 썩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강철중 자신은 무엇을 했나? 좌천당했다고 술이나 퍼마시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지 않았나? 내가 무시했던 저 병사들이 내 자존심보다 못한 존재였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수치심이었다. 강철중은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눈밭 위에 무릎을 대고 김원동 이병의 썩어가는 전투화 끈을 풀기 시작했다. 부사단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병사가 당황하여 몸을 뒤로 뺐지만 강철중은 거칠게 병사의 발목을 잡았다. 가만히 있어. 테이프를 뜯어내고 신발을 벗기자 악취가 풍겼다. 하지만 강철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털장갑을 벗어 병사의 언발을 감쌌다.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녹여야 했다. 미안하다. 강철중이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내가 미안하다. 못난 놈들이 지휘관이라고 폼만 잡느라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눈밭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있던 강철이라는 남자의 껍질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강철중은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술에 젖어 흐리멍덩하던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 아니 제 새끼를 지키려는 아비늑대의 눈이었다. 운전병. 무전기 내놔. 네. 항공대 연결해. 헬기 띄운다. 네. 헬기 말씀이십니까? 지금 일몰후라 규정상 VIP 이동 아니면 승인이. 내가 VIP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장 띄우라고 해. 이 병사 지금 당장 병원으로 후송한다.
강철중은 김원동 이병을 자신의 등에 업었다. 가벼웠다. 너무나 가벼워서 가슴이 미어졌다. 꽉 잡아라. 아들. 강철중은 어둠이 내려앉은 설산을 향해 포효하듯 소리쳤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었다. 적은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병사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저 썩어빠진 등 뒤의 아군들이었다. 강원도 고성의 겨울은 계절이 아니라 재난이었다.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아내는 듯 했다. 제22보병사단 예하 해안소초 일명통일 전망대 구역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과 파도 소리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강철중은 지프차의 보닛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시동을 켜놓은 차 안은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밖으로 나와 있었다. 살을 파고드는 추위가 아니면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입에서는 쉴 새 없이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고 손에 든 담배는 불을 붙이자마자 매서운 바람에 반쯤 타들어가 버렸다. 빌어먹을.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껐다. 대구 작전사령부에서의 그날 백살인 중장의 싸늘한 눈빛이 여전히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3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는 패배감은 그를 알코올 중독 직전까지 몰고 갔다. 나형석 사단장의 조롱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때였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 사이로 규칙적인 그러나 힘겨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자그박, 자그박, 끄을, 끄을. 군화가 눈길을 밟는 소리 사이로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음이 섞여 있었다. 강철중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해안 철책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는 야간 순찰조였다. 그들의 모습은 흡사 폐잔병 같았다. 방한 내피를 껴입었지만 낡아서 솜이 빠져나온 옷자락, 추위에 빨갛게 얼어 터진 뺨, 초점 없이 흐릿한 눈동자들. 그들은 강철중이라는 별을 보고도 경례조차 제대로 붙이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다. 거기 멈춰. 강철중의 낮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선두에 서 있던 소대장이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충성. 소대장 중위 박민우입니다. 순찰 복귀 중입니다. 강철중은 소대장의 보고를 듣는 둥마는 둥하며 대열의 맨 뒤쪽으로 걸어갔다. 아까 들었던 그 기이한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김원동 이병을 마주했다. 김원동은 서 있는 것조차 기적처럼 보였다. 오른쪽 다리는 체중을 전혀 싣지 못한 채 허공에 떠 있었고 소총을 지팡이 삼아 겨우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다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너 발이 왜 그래? 강철중이 물었다. 김원동은 입술을 달달 떨며 대답하려 했지만 턱이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선임병이 다가오려 하자 강철중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비켜. 내가 묻고 있잖아. 강철중은 김원동의 발밑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빛이 닿는 순간 강철중의 호흡이 턱 멈췄다. 그것은 군화라고 부를 수 없는 물건이었다. 가죽은 삭아서 쩍쩍 갈라져 있었고 밑창이 떨어져 나간 부위를 은색 청테이프로 수십 번 감아 놓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테이프 틈새로 흘러나온 누런 고름과 핏물이 양말과 뒤엉켜 얼음 결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게 군화냐? 강철중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보급이 안 나옵니다. 박민우 소대장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보급 신청을 3번이나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단 군수처에서는 재고가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당장 신을 게 없어서 선임들이 신다가 버린 걸 테이프로 감아서 신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걷게 했어. 인원이 부족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다른 병사들이 하루에 16시간씩 근무를 서야 합니다. 김이병이 자기가 하겠다고. 강철중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거친 손길로 김원동을 잡아 끌어 지프차의 보닛 위에 앉혔다. 벗어. 부사단장님. 괜찮습니다. 냄새납니다. 김원동이 울먹이며 거부했다. 발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이미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벗으라고. 강철중이 고함을 질렀다. 병사들이 얼어붙었다. 강철중은 직접 김원동의 발목을 잡았다. 청테이프를 쥐어뜯어내자 살점이 엉겨붙은 양말이 드러났다. 조심스럽게 양말을 벗겨내자 드러난 발가락은 이미 검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강철중은 코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 냄새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것은 자신의 죄 냄새였다. 자신이 대구의 따뜻한 벙커에서 자존심 타령을 하고 있을 때, 나영석이 송이 전골 메뉴를 고르고 있을 때 이 어린 병사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 썩은 신발을 신고 눈밭을 걸었다. 아! 강철중의 입에서 짐승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의 두툼한 파카를 벗어 김원동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죽 장갑을 벗어 김원동의 썩어가는 발을 감쌌다. 차가운 얼음덩어리 같은 발이 그의 손바닥에 닿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철중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투스타 장군의 별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김원동의 발등을 적셨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동은 영문도 모른 채 투스타 장군이 자신에게 사과하는 모습에 당황하여 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강철중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시퍼런 살기가 들어찼다. 그는 벌떡 일어나 운전병에게 소리쳤다. 무전기 내놔. 항공대장 연결해. 부사단장님, 야간 비행은 사단장 승인 사항입니다. 내가 승인한다. 지금 당장 의무수송 헬기 띄우라고 해. 10분 내로 안 오면 내가 직접 경납고로 찾아가서 내 놈들 대가리를 다 깨버리겠다고 전해. 운전병이 겁에 질려 무전을 쳤다. 강철중은 김원동을 다시 바라보았다. 걱정 마라. 내 군복을 벗는 한이 있어도 내 다리는 내가 지킨다. 강철중은 김원동을 번쩍 안아들고 지프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리고 직접 운전석에 올랐다. 다들 타. 오늘부로 이따위 순찰은 없다. 복귀한다. 강철중이 모는 지프차가 굉음을 내며 눈길을 질주했다. 그것은 22사단이라는 거대한 부조리의 벽을 향해 돌진하는 성난 황소의 모습이었다. 헬기 소리가 22사단의 밤하늘을 찢어놓았다. 규정을 무시하고 강철중이 강제로 호출한 의무수송 헬기였다. 김원동 이병이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사단 사령부는 발칵 뒤집혔다. 강철중, 너 지금 제정신이야? 사단장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나형석 소장이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다. 야간에 그것도 사단장 승인도 없이 헬기를 띄워? 기름값이 얼만 줄 알아? 일개 이병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쳐? 강철중은 의무대 앞 복도에 서서 피 묻은 손을 닦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영석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나 형형해서 나영석은 순간 움찔했다. 기름가? 강철중이 나직이 되물었다. 병사 발목이 잘려나가게 생겼는데 기름값 타령이 나오나? 내 놈이 처먹는 송이 전골값은 안 아깝고. 뭐라? 이 자식이 지금 항명하는 거야? 항명? 그래, 항명이다. 근데 나 소장. 이거 하나는 알아둬라.
오늘 내가 본 건 동상이 아니라 살인 미수야. 보급품 횡령에 의한 살인 미수. 강철중은 피 묻은 수건을 나영석의 발치에 집어 던지고는 성큼성큼 복도를 걸어 나갔다. 어디가? 거기 안 서. 나영석의 고함을 뒤로하고 강철중이 향한 곳은 사단 보급 수송대대였다. 쾅! 보급 창고의 철문이 강철중의 군합발에 걷어차여 찌그러졌다. 당직 사관과 보급관이 기겁하며 뛰쳐나왔다. 누구십니까? 부사단장님? 문따. 강철중이 제1종 창고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그건 군수참모님 허가가 있어야. 강철중은 대답 대신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창고 자물쇠를 향해 내리찍었다. 쾅, 쾅, 쾅.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자물쇠가 박살났다. 창고 문이 열렸다. 불 켜.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창고 내부를 비췄다. 텅 비어있을 거라던 군수참모의 보고와 달리 창고 안에는 검열 대기용이라는 딱지가 붙은 신형 방한화와 방한복 박스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상급 부대 검열이 나올 때 보여주기 위해 쌓아두고 정작 병사들에게는 풀지 않았던 물건들이었다. 강철중은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다. 이 개자식들이. 애들은 썩은 신발 신고 걷는데 니들은 여기서 창고 놀이 하고 있었냐? 강철중은 그 자리에서 박스 하나를 뜯어 바닥에 패대기 쳤다. 뽀송뽀송한 새 방한화가 쏟아져 나왔다. 야! 전부대에 연락해. 지금 당장 트럭 끌고 와서 이거 다 가져가라고 해. 일출 전까지 창고 텅텅 비워라. 남기는 놈은 내가 영창 보낸다. 부사단장님. 이거 검열용 장부 물품이라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보급관이 사색이 되어 말렸다. 책임은 내가 진다. 안 움직여? 내가 직접 실어 날라야겠어? 강철중의 호통에 병사들이 허겁지겁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창고 물량만으로는 1만 명이 넘는 사단 병력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강철중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평생 군 생활하며 모은 퇴직금과 적금이 들어있는 급여 통장 카드가 있었다. 김대위. 따라와. 그는 부관을 데리고 부대 인근의 군장점 마크사과 민간 아웃도어 매장이 밀집한 읍내로 차를 몰았다. 새벽 2시 문 닫은 가게 문을 두드려 깨웠다. 누구세요? 잠옷 바람으로 나온 주인이 별 2개를 단 군인을 보고 눈을 비볐다. 가게에 있는 핫팩, 양말, 내복. 전부 다 내놓으시오. 네. 전부 다요? 여기 카드 있소. 한도 초가 나오면 내 군번 줄이라도 맡길 테니까 창고에 있는 거 싹 다 긁어 모으시오. 지금 당장 트럭에 실어야 하오. 강철중은 읍내의 모든 가게를 털다시피 했다. 사비로 긁은 금액만 수천만 원. 그는 미친 사람처럼 물건을 사들였다. 새벽 4시. 최전방 각 소초로 트럭들이 도착했다.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 떨고 있던 병사들은 눈을 의심했다. 부사단장이 직접 트럭에서 내려 핫팩 박스와 양말 뭉치를 던져주고 있었다. 입어. 껴입어. 얼어 죽지 마라. 살아서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강철중은 컵라면 물을 직접 끓여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국물을 받아든 병사들의 손이 떨렸다. 높으신 분들이 오면 청소나 시키고 트집이나 잡았지 이렇게 밥을 먹여주는 장군은 처음이었다. 부사단장님,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먹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누가 뭐라 하면 강철중이가 먹였다고 해. 그날 밤 22사단의 병사들 사이에서는 괴소문이 돌았다. 부사단장이 미쳤다는 소문. 하지만 그 미친 개라는 별명에는 경멸이 아닌 묘한 존경과 열광이 섞여 있었다.
나형석 사단장은 보고를 받고 집무실의 화분을 박살냈다. 강철중 이 새끼가 내 부대를 제멋대로 휘저어 감히 사비로 선심을 써 날 무능한 지휘관으로 만들 셈이냐. 나형석은 전화기를 들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직통 번호였다. 선배님 접니다. 네, 우리 부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철중 소장이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감찰 보내주십시오. 직권 남용의 공금 유용 명령 불복종. 죄목은 차고 넘칩니다. 나형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강철중의 폭주는 오히려 그를 제거할 완벽한 명분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틀 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과 감찰실 합동조사팀이 22사단에 들이닥쳤다. 검은색 세단 5대가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장례 행렬 같았다. 사단 회의실은 취조실로 변했다.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쳐졌고 공기는 무거웠다. 강철중은 피의자석에 앉아 있었다. 며칠간 잠을 못 자 퀭한 눈,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 차림이었다. 반면 맞은편에 앉은 감찰관인 최 대령은 다림질이 잘된 정복을 입고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강 소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최 대령이 서류를 탁탁 치며 물었다. 첫째, 사단장 승인 없는 헬기 독단 호출. 둘째, 군수 창고 무단 파손 및 물품 반출. 셋째, 민간업자와의 유착 의심. 카드로 수천만 원을 긁으셨던데 이거 나중에 리베이트 받기로 한 거 아닙니까? 나형석 사단장이 옆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혀를 찼다. 꺼보게 강 장군.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늙어서 노망이 든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해서. 강철중은 말없이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감찰관들이 긴장했다. 무기라도 꺼내는 줄 알고 헌병들이 움찔했다. 하지만 강철중이 꺼낸 것은 꼬깃꼬깃한 비닐봉지였다. 그는 봉지 안에 든 물건을 탁자 위에 쏟아부었다. 투둑툭. 검붉은 피 고름이 엉겨붙어 딱딱하게 굳은 청테이프 뭉치. 그리고 찢어진 전투화 조각들. 김원동 이병의 발에서 떼어낸 것들이었다. 썩은 냄새가 회의실의 따뜻한 공기를 타고 확 퍼졌다. 최 대령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이게 뭡니까? 더럽게. 더럽나? 강철중이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놈들 눈에는 이게 더러운 쓰레기로 보이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건 내 부하의 살점이다. 이건 20살짜리 청년이 나라 지키겠다고 밤새 걷다가 쏟아낸 피야. 강철중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쾅! 커피잔이 달그락거렸다. 민간업자 유착? 리베이트? 그래, 조사해봐. 내 퇴직금 다 털었다. 내 새끼들 밥 먹이고 옷 입히는데 쓴 돈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옷 벗겠다.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어기면 군대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최 대령이 반박했다. 절차? 규정? 강철중이 벌떡 일어났다. 규정이 사람 목숨보다 위에 있나? 동상 걸려 발목 자르게 생긴 놈 앞에서 서류 결제나 기다리라는 게 내 놈들의 그 잘난 규정이야? 야전에서 병사가 죽어가는데 본부에서 펜대나 굴리는 놈들이 감히 절차를 논해? 그는 나형석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너, 나형석. 창고에 쌓아둔 그 신형 장비들. 검열 때 칭찬받으려고 애들 동상 걸릴 때까지 꽁꽁 숨겨둔 거, 그거야말로 이적 행위 아니냐? 북한군보다 내 놈이 더 우리 병사들을 많이 병신으로 만들었어. 나형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자식이 진짜 돌았나? 여봐라. 이 사람 당장 끌어내. 하극상이다. 헌병들이 강철중을 잡으려 다가왔다. 강철중은 헌병들을 뿌리치며 스스로 걸어나갔다.
내 발로 간다. 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나는 옷을 벗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하지만 니놈들은 평생 이 피 묻은 테이프 냄새를 기억하게 될 거다. 강철중이 회의실을 나가자 복도에는 침묵이 흘렀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참모들과 병사들이 강철중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경멸 어린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부사단장님. 누군가 작게 불렀다. 강철중은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영창 대기실이 있는 헌병대로 향했다. 좁고 차가운 유치장이었지만 마음만은 대구의 호화로운 벙커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다. 적어도 지금은 병사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사단 홈페이지 마음의 소리 게시판과 국방부 민원실에는 익명의 투서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제 아들이 22사단에 있습니다. 강철중 장군님을 살려주세요. 그분은 미친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준 분입니다. 병사들이 몰래 부모님께 연락해 상황을 알린 것이다. 22사단의 병사들과 부모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아직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거대한 화염이 되어 자신들을 덮칠지 모르고 있었다. 감찰 결과 보고서는 강철중 파면 건의로 작성되어 결제 라인을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그 서류의 최종 종착지는 제2작전 사령관 백살인 중장의 책상 위였다. 하늘이 뚫린 것 같았다. 강원도 고성의 하늘은 단순히 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얀 지옥으로 덮어버리려는 듯 거대한 눈 폭풍을 토해냈다. 100년 만의 폭설이었다. 사단 사령부의 상황실 모니터는 온통 붉은색 경고등으로 도배되었다. 전방 22소초, 23소초 고립입니다. 적설량 1.5m 돌파. 보급로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작전 장교가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다. 도로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고 제설차조차 진입하다가 도랑에 처박혔다. 헬기는? 항공대는 뭐하고 있어? 나형석 사단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시정 제로입니다. 이 날씨에 뜨면 추락입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냥 기다려. 눈 그칠 때까지 버티라고 해. 나형석은 상황판을 외면하며 커피를 홀짝였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고립된 소초는 하필이면 가장 험준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며칠 전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유가 바닥난 상태였다. 게다가 부식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 식량도 오늘 저녁이면 동이 날 판이었다. 그 시각 헌병대 유치장에 갇혀있던 강철중은 창살 너머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눈은 며칠 간다. 그때 철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뛰어들어왔다. 김원동 이병을 업고 뛰었던 그 운전병이었다. 부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헌병들은 어디 가고 내가 왔어? 헌병들도 제설 작업 나갔습니다. 지금 통일 전망대 쪽 소초들이 다 고립됐습니다. 난방도 안 되고 밥도 없답니다. 애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강철중이 벌떡 일어났다. 사단장은? 나영석이는 뭐하고 있나? 위험하다고 대기하랍니다. 날 풀릴 때까지 꼼짝 말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미친 새끼. 강철중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영하 30도의 혹한에 난방도 밥도 없이 고립된다는 건 앉아서 죽으라는 소리였다. 강철중은 유치장 문을 잡고 흔들었다. 잠겨 있었다. 열어. 네. 열쇠 가져와서 당장 문 따라고. 내 새끼들이 저 눈 속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여기 갇혀 있을 것 같으냐? 운전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벽에 걸린 비상 열쇠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강철중은 뛰쳐나가며 외쳤다. 차 대기시켜.
그리고 취사반 가서 전투 식량이랑 라면, 부탄가스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 차로는 못 올라갑니다. 도로가 다 막혔습니다. 누가 차 타고 간대? 입구까지만 간다. 거기서부터는 내가 걸어서 간다. 부사단장님, 거기가 어딘데 걸어서 가십니까? 10km 산길입니다. 눈에 파묻혀 죽습니다. 강철중은 대답 대신 상황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구형 지게어형 지게를 찾아냈다. 그리고 보급 창고를 털어나온 라면 박스와 핫팩, 등유통을 지게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 무게만 40kg이 넘었다. 50 중반의 나이에 감당하기엔 무리였다. 간다. 강철중은 지프차를 타고 산 입구까지 이동했다. 더 이상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지점. 눈은 허리춤까지 쌓여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지게를 짊어졌다. 묵직한 하중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첫 발을 뗐다. 휘잉! 산바람이 귀신 울음소리처럼 몰아쳤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발이 눈 속으로 푹푹 빠졌다. 빠진 발을 빼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속눈썹에 고드름이 맺혀 시야를 가렸다. 걸어야 한다. 멈추면 죽는다. 그리고 내가 멈추면 저 위의 아이들도 죽는다. 강철중은 주문을 외우듯 되뇌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1시간, 2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설산의 오르막. 강철중은 몇 번이나 눈 구덩이에 처박혔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다. 얼굴은 동상으로 감각이 없었다. 헉, 헉. 중간 지점인 깔딱고개. 강철중은 다리에 쥐가 나 쓰러졌다. 눈 속에 파묻힌 채 의식이 흐릿해졌다.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다. 그때 며칠 전 자신이 발을 닦아주었던 김원동 이병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벙커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어린 병사들의 눈망울이 스쳐 지나갔다. 일어나라 강철중. 쪽팔리게 여기서 죽을 거냐?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다시 일어섰다. 지게끈이 어깨에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4시간 뒤. 고립된 22소초. 병사들은 냉골이 된 내무반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배고픔과 추위로 탈진 직전이었다. 소대장님, 우리 구조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참자. 구조대 올 거야. 박민우 소대장도 확신이 없었다. 무전은 두절된 지 오래였다. 그때였다. 초소 경계를 서던 병사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소대장님, 저기 뭔가 옵니다. 멧돼지 같습니다. 뭐? 박민우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눈보라 속에서 거대한 짐덩이 같은 것이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멧돼지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눈사람처럼 온몸이 하얗게 뒤덮인 거구의 사내. 그 사내는 초소 앞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쿵 하고 쓰러졌다. 등에 지고 있던 지게에서 라면 박스와 등유통이 와르르 쏟아졌다. 부사단장님. 병사들이 경악하며 뛰쳐나갔다. 강철중이었다. 입술은 보라색이었고 눈썹은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부사단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병사들이 그를 들어 옮기려 하자 강철중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손을 휘저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됐어. 기름부터 넣어. 보일러 돌려. 그 말을 끝으로 강철중은 기절했다. 병사들은 울면서 등유통을 날라 발전기와 보일러에 기름을 부었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보일러가 돌아가고 내무반 바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강철중이 눈을 뜬 것은 1시간 뒤였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져 있었다. 주변에는 소초원 20명이 그를 빙 둘러싸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일어나셨습니까? 박민우 소대장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강철중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애들은 밥은 먹였냐? 그의 첫마디였다. 병사들이 일제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투스타 장군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등짐을 져서 라면과 기름을 배달했다. 부모도 하기 힘든 일을 사령관도 아닌 죄인 취급받던 부사단장이 해낸 것이다. 병사 하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합을 내밀었다. 라면이었다. 강철중이 가져온 라면이었다. 부사단장님 먼저 드십시오. 강철중은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 먼저 먹어. 나는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다. 그 순간 구석에 있던 막내 이병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버지. 내무반의 정적이 흘렀다.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는 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저기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철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장군님 각하 소리만 듣고 살았지만 이 누추한 벙커에서 들은 아버지라는 말보다 명예로운 호칭은 없었다. 강철중은 투박한 손으로 병사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많이들 먹어라. 내 새끼들. 바깥에 눈보라는 여전했지만 그날 밤 22소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요새였다. 폭설이 그치고 3일 뒤 22사단에 비상이 걸렸다. 육군본부 감찰실을 통해 올라간 보고서가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와 국방부 민원실을 뒤덮은 병사들의 증언이 제2작전 사령관 백살인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강철중 소장이 폭설 속에 직접 보급품을 지고 올라갔다고. 백살인은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읽으며 안경을 고쳤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자신이 알던 강철중은 오만하고 권위적인 꼴통이었다. 하지만 수백 개의 병사 증언이 모두 거짓일 수는 없었다. 반면 나형석 사단장이 올린 보고서에는 강철중을 정신 이상으로 인한 돌발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헬기 준비해. 백살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령관님, 22사단 방문 일정 잡을까요? 아니. 통보하지 마. 지금 당장 뜬다. 한편 22사단장 나영석은 정보통을 통해 백살인 사령관의 헬기가 떴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큰일 났다. 사령관이 온다. 야, 당장 준비해. 나영석은 사색이 되어 참모들을 닥달했다. 입구부터 사령부 본청까지 눈 하나도 없이 싹 치워. 페인트 벗겨진 데 당장 칠하고. 그리고 강철중 그 인간 지금 어디 있어? 22소초에서 복귀한 뒤 의무대에 누워 있습니다. 탈진 상태입니다. 어디 창고 같은 데 가도 절대 눈에 띄게 하지 마. 환자복 입혀서 어디 구석에 처박아 두라고. 정신 오락가락한다고 둘러대면 되니까. 나형석은 강철중을 격리시키고 사단 내의 모든 환자와 문제 병사들을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렸다. 대신 키 크고 잘생긴 병사들만 골라 정문 위병소와 본청 주변에 배치했다. 식당 메뉴는 급히 소고기 갈비탕으로 바꿨고 내무반에는 쓰지도 않던 새 침구류를 깔아놓았다. 완벽해. 이 정도면 흠잡을 데 없어. 2시간 뒤 두두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백살인의 지휘 헬기가 22사단 연병장 상공에 나타났다. 나형석은 말끔한 정복 차림으로 참모들을 대동하고 헬기장으로 뛰어나갔다. 헬기가 착륙하고 프로펠러 바람 속에서 백살인 중장이 내렸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지휘봉을 든 채 꼿꼿한 자세로 걸어왔다. 충성. 제2작전 사령관님의 부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나형석이 목청껏 외치며 거수 경례를 했다. 백살이는 나형석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주변을 쓱 훑어보았다. 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워진 도로, 반짝이는 건물의 페인트, 각 잡힌 병사들. 부대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군요, 나 소장.
백살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지침대로 항제 전장의 정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령부 상황실로 모시겠습니다.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나영석이 의기양양하게 길을 안내하려 했다. 하지만 백살인은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브리핑은 됐고 백살인이 지휘봉으로 헬기를 가리켰다. 타시지. 네. 어디로? 가장 험한 곳으로 가보자고. 자네 보고서에 따르면 강철중 소장이 미쳐서 난동을 피웠다는 그 소초. 거기로 가지. 나영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령관님. 그곳은 며칠 전 폭설로 길이 매우 험하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낙후되어 사령관님을 모시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장 험지에 내 부하들이 있는데 지휘관이 위험해서 못 간다? 그게 말인가 방구인가? 백살이는 선글라스를 벗어 나영석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내가 보러 온 건 페인트 칠된 건물이 아니야. 강철중 소장도 같이 불러. 현장에서 삼자대면을 해야겠으니까. 강 소장은 지금 정신착란 증세가 심해 격리 치료 중입니다. 데려와. 백살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들것에 실어서라도 내 눈앞에 데려와. 10분 준다. 안 그러면 자네 군복 여기서 당장 벗겨주지. 나영석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참모들에게 눈짓을 했다. 잠시 후 헬기 2대가 다시 날아올랐다. 목적지는 최전방 22소초. 나영석이 숨기고 싶어 했던 강철중이 목숨 걸고 지켜낸 그 현장이었다. 헬기 안에서 나영석은 줄줄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강철중은 링거 주사바늘을 꽂은 채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강철중과 백살인의 눈이 마주쳤다. 백살인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예전의 경멸이 아닌 어디 한번 보여봐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22소초 헬기장에 착륙하자마자 거친 바람이 몰아쳤다. 사단 본부와는 공기부터가 달랐다. 여기는 꾸며낼 수 없는 야생의 전장이었다. 박민우 소대장과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급히 연락을 받았지만 며칠간의 고립으로 인해 씻지 못해 꾀죄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충성. 백살이는 병사들의 경례를 정중하게 받아주었다. 그리고 나영석을 돌아보았다. 자, 나 소장. 설명해보게. 강철중 소장이 여기서 무슨 난동을 피웠다는 건가? 나영석이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게. 강 소장이 사단 지침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헬기를 띄우고 보급 체계를 무시한 채 사제를 털어 물품을 뿌리는 등 위계 질서를 문란케 했습니다. 또한 폭설 때도 대기 명령을 어기고 무모하게 산을 타다가 구조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 나영석은 최대한 강철중을 무능하고 충동적인 인간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강 소장의 행동 때문에 작전에 실패했나? 백살인이 물었다. 작전 실패는 아니지만 군 기강이라. 백살이는 도열에 있는 병사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맨 끝에 서 있는 아직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김원동 이병 앞에 섰다. 강철중이 후송시켰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막 복귀한 상태였다. 자네가 김원동 이병인가? 이병, 동. 발은 좀 어떤가? 부사단장님 덕분에 발가락을 자르지 않고 치료받았습니다. 김원동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백살이는 김원동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사단 보급품인 낡은 전투화 대신 강철중이 사비로 사서 신겨준 사제 등산화가 신겨져 있었다.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그 신발 덕분에 병사는 서 있을 수 있었다.
백사리는 갑자기 나형석의 멱살을 잡고 김원동 앞으로 끌고 왔다. 똑바로 봐. 사령관님? 내 눈에는 이게 규정 위반으로 보이나? 내 눈에는 이 병사의 다리가 잘려나가지 않은 게 기적으로 보이는데. 백사리는 김원동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형석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이 손을 봐라. 트고 갈라지고 동상 걸린 자국.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다. 내가 사령부에서 송이 전골 메뉴 고르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이 손으로 총을 잡고 철책을 지켰어. 백사리는 지휘봉으로 나형석의 가슴팍, 명찰 위를 쿡 찔렀다. 그리고 강철중. 백사린이 강철중을 불렀다. 강철중이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자네 왜 규정을 어겼나? 강철중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규정을 지키면 부하가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지휘관의 첫 번째 임무는 부하를 살려서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고 옷을 벗게 될 수도 있다는 건 몰랐나?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철중은 김원동과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제 별 2개보다 이 녀석들의 발가락 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정적.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다. 백사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나형석의 어깨에 있는 소장 계급장을 움켜쥐었다. 찌익! 거친 소리와 함께 나형석의 계급장, 견장이 뜯겨나갔다. 아, 사령관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형석이 비명을 질렀다. 나형석, 너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아니, 군인의 자격도 없다. 허위보고 직무유기, 보급품 횡령 혐의로 널 이 자리에서 즉결보직 해임한다. 헌병대 불러서 끌고 가. 이건 부당합니다. 육본에 항의할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형석이 발악했지만 헬기에서 내린 작전사 헌병들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나형석은 개처럼 끌려가며 강철중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철중, 내가 이길 것 같아? 넌 끝이야. 나형석이 사라지고 난 뒤 백사리는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강철중을 돌아보았다. 강 소장. 네, 사령관님. 지난번 대구에서 내가 했던 말 기억하나? 썩어 빠진 정신머리로는 지휘관 자격이 없다고 했지. 기억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취소하지. 백사리는 자신의 장갑을 벗어 강철중의 흑투성이 손을 잡았다. 여군을 무시하던 마초 군인과 그를 경멸하던 여성 사령관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이었다. 자네는 진짜 군인이야. 오만과 편견에 눈이 멀었던 건 자네가 아니라 규정과 절차 뒤에 숨어있던 우리들이었어.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내 부하들을 지켜줘서. 백사린이 고개를 숙였다. 상관이 부하에게, 그것도 3스타가 2스타에게 표하는 최고의 존중이었다.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부사단장님 만세! 사령관님 만세! 박민우 소대장과 김원동 이병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강철중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백사린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이번에는 억지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경례였다. 충성. 백사린도 정중하게 답례했다. 충성. 자, 강장군. 이제 여기서 썩기엔 자네 그릇이 너무 커졌어. 갈 데가 있다. 어디입니까? 육군 군수사령부. 50만 장병의 신발과 옷을 책임지는 자리다. 가서 다 갈아엎어. 자네 방식대로 미친 개처럼 물어뜯어서라도 싹 다 바꿔버려. 백사린의 눈이 빛났다. 할 수 있겠나? 강철중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명받았습니다.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눈 덮인 22소초 위로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강철중이라는 군인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대전자운대 육군 군수사령부. 대한민국 50만 장병의 먹고 입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곳은 전방 야전 부대와는 딴 세상이었다. 복도는 대리석으로 반짝였고 히터는 찜질방처럼 빵빵하게 돌아갔다. 참모들은 흙먼지 묻은 전투복 대신 다림질이 칼같이 된 근무복을 입고 커피 향이 은은한 사무실에서 결제판을 넘기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군수사령관 강철중 중장은 집무실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최고급 가죽 소파와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 안락함이 가시방석 같았다. 사령관님, 업무 보고 시간입니다. 군수참모부장 황두식 소장이 들어왔다. 그는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에 비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사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당분간은 골프나 치시면서 좀 쉬시지요. 실무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방에서 고생 많으셨지 않습니까? 황두식은 은근슬쩍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밀어 넣었다.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의 현금 봉투였다. 이곳의 관행이었다. 강철중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황두식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역시 이 양반도 별수 없군이라고 생각하는 찰나였다. 좌악! 강철중이 봉투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현금 다발이 바닥에 우수수 흩어졌다. 사령관님? 황 소장. 내 눈에는 내가 골프 치러 온 한량으로 보이나? 강철중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야전에서 다져진 살기가 황두식을 압박했다. 22사단 애들은 지금도 영하 20도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니들은 여기서 돈잔치 하고 있었냐? 아니, 그게 관행상. 관행? 오늘부로 그딴 관행은 없다. 내일부터 전부서 감사 들어간다. 지난 5년간 납품된 피복, 장비, 식자재 계약서 싹 다 가져와.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내 놈 옷 벗길 줄 알아. 강철중의 선전포고에 군수사령부는 발칵 뒤집혔다. 미친 개가 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차기 전투화 사업이었다. 수백억 원이 걸린 이 사업은 태산산업이라는 업체가 독점하고 있었다. 태산산업의 뒤에는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역한 장성들의 카르텔이 얽혀 있었다. 며칠 뒤 대회의실에서 전투화 성능평가 회의가 열렸다. 태산산업의 오 전무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저희 신형 전투화는 최첨단 소재를 사용하여 방수는 물론 통기성까지 완벽합니다. 기존 제품보다 가격은 좀 높지만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가 나열되었다.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점수표에 만점을 주고 있었다. 이미 뇌물을 받은 자들이었다. 강철중은 말없이 맨 앞자리에 앉아 샘플로 가져온 전투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한 말씀 해주시죠. 황두식 소장이 분위기를 띄우려 말했다. 강철중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전투화를 오 전무의 면전에 집어 던졌다. 퍽! 전투화가 오 전무의 가슴을 강타하고 떨어졌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이게 최첨단 소재야? 강철중이 으르렁거렸다. 가죽은 폐타이어 재생 고무를 섞어 쓰고 방수 코팅은 싸구려 왁스 칠만 해놓고 이걸 20만 원에 납품해? 내 놈들 제정신이야? 사령관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엄연한 국가 인증을 받은. 오 전무가 얼굴을 붉히며 항변했다. 인증? 그 인증해준 연구소장, 어제 내가 헌병대 보내서 조사받고 있다. 내 놈들이 찔러준 뒷돈 장부까지 다 확보했어.
강철중의 말에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장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성능이 완벽해? 강철중은 비서실장에게 손짓했다. 비서실장이 커다란 얼음물이 담긴 수조를 회의실 중앙으로 끌고 왔다. 오 전무, 그리고 황 소장, 둘 다 나와. 네. 왜 그러십니까? 신어. 강철중이 샘플 전투화를 가리켰다. 너희들이 만든 그 완벽한 전투화, 너희가 직접 신고 저 얼음물에 들어가 봐. 10분만 버텨. 방수가 완벽하다며. 10분 버티면 내 목을 내놓고 이 사업 승인하지. 사령관님, 이건 인격 모독입니다. 병사들은 10분이 아니라 10시간을 눈밭에서 굴러. 그게 내 놈들이 돈 받아먹고 만든 쓰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야. 못하겠어? 못하겠으면 다 감방 갈 준비해. 강철중이 책상을 내리치자 쾅소리와 함께 나무판이 쩍 갈라졌다. 공포에 질린 황두식 소장과 오 전무는 덜덜 떨며 전투화를 신고 얼음물 수조에 발을 담갔다. 1분도 지나지 않아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싸구려 접착제로 붙인 밑창 틈으로 얼음물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차갑습니다. 발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황두식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오 전무도 바닥에 주저앉아 젖은 발을 부여잡았다. 강철중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봐라. 이게 진실이다. 1분도 못 버티는 쓰레기를 우리 아들들한테 신기려고 했어. 강철중은 헌병대장을 불렀다. 이놈들 싹 다 끌고 가. 그리고 태산산업계약 전면 파기해. 입찰 다시 붙인다. 이번엔 내가 직접 검수한다. 단 1%라도 불량 나오면 그 업체 사장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날 이후 군수사령부에는 피바람이 불었다. 강철중은 밤새 서류 더미와 씨름하며 납품 비리를 하나하나 캐냈다. 밥 대신 컵라면을 먹으며 병사들이 먹는 식자재를 직접 맛보고 피복원단을 찢어보며 품질을 확인했다.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고 언론에 강철중을 비방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독불장군 행정마비의 주범이라는 음해였다. 하지만 강철중의 뒤에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다. 백살인 작전사령관이었다. 그녀는 육군본부 회의에서 강철중을 공격하는 정치 장교들의 입을 막아주었다. 강 장군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50만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을 방해하는 자는 적군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백살인의 비호 아래 강철중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1년 뒤 전군의 보급품이 바뀌기 시작했다. 솜이 빠져나오던 낡은 내복 대신 기능성 발열 네이가 지급되었고 물이 새던 전투화는 고어텍스 소재의 신형 전투화로 교체되었다. 닭고기 없는 닭곰탕 대신 고기가 가득한 식단이 식판에 올랐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행정과 비리에 찌들어 있던 군수 시스템을 한 명의 미친 개가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었다. 강철중은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육군대장 진급 제의를 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임무는 병사들의 신발을 바꿔주는 것이었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강철중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휘했던 군수사령부 물류센터를 둘러보고 있었다. 거대한 창고에는 최상급 품질의 피복과 장비들이 천장까지 쌓여 전방으로 출고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이임식 및 저녁식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부관이 재촉했다. 강철중은 씁쓸하게 웃었다. 행사는 무슨? 그냥 조용히 가고 싶었는데. 그는 화려한 의전도 꽃다발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백살인 대장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 있었다의 지시로 대규모 행사가 잡혀버렸다. 계룡대 대연병장. 수천 명의 병력과 장성들이 도열해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강철중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빛나는 훈장은 2년 전 김원동 이병이 흘렸던 눈물이었다. 백살인 참모총장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강철중을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위대한 군인을 떠나보냅니다. 그는 화려한 전략가도 아니었고 정치에 능한 지략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병사들의 발을 씻겨준 우리 군의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백살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강철중 장군,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 아들들이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살인이 경례를 올렸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경례했다. 그때였다. 사회자가 예정에 없던 순서를 알렸다. 다음은 강철중 장군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은 특별 손님들의 방문이 있겠습니다. 연병장 입구에서 한 무리의 예비군들이 걸어 들어왔다. 군복은 입었지만 모자는 삐딱하고 머리는 긴 영락 없는 민간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다. 맨 앞에 선 청년이 절뚝거림 없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김원동이었다. 그는 전역 후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 김원동은 단상 아래까지 걸어와 강철중을 올려다보았다. 필승, 예비역 병장 김원동, 전역 신고 대신 장군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강철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다리는 괜찮은 거냐? 네. 장군님이 주신 신발 덕분에 축구도 하고 연애도 합니다. 김원동이 씩 웃으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상자였다. 이거, 저녁 선물입니다. 강철중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 낡아 빠지고 청테이프 자국이 선명한 2년 전 김원동이 신었던 그 썩은 전투화 한 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깨끗하게 닦인 강철중이 사비로 사주었던 등산화 한 짝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고통의 과거와 희망의 증거가 함께 담겨 있었다. 저희는 장군님이 사주신 밥, 옷, 그리고 그 마음 평생 안 잊습니다. 저희들의 영원한 사단장님은 강철중 장군님 한 분뿐입니다. 김원동이 큰 소리로 외치자 뒤에 서 있던 예비군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미친 개 강철중 파이팅. 건강하십시오. 격식 없는 그러나 그 어떤 의전보다 뜨거운 환송이었다. 강철중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오만했던 과거, 병사들을 무시했던 못난 자신, 그리고 눈 덮인 산을 오르며 느꼈던 그 처절했던 회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해준 게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내 별은 내 어깨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강철중은 김원동이 준 낡은 전투화를 높이 들어 올렸다. 나는 이 신발을 갑오로 삼겠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기억하겠다. 대한민국 군인의 발이 얼마나 무겁고 또 위대한지를. 강철중은 전투화를 품에 안고 백살인 총장과 병사들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충성.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50만 장병의 마음을 대변하는 함성이 계룡산을 뒤흔들었다. 행사가 끝나고 강철중은 관용차 대신 자신의 낡은 승용차에 올랐다. 운전병도 없이 혼자 운전대를 잡았다. 뒷좌석에는 김원동이 선물한 전투화 상자가 놓여 있었다. 차창을 내리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다. 하지만 춥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백살인이 차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다. 강 오빠. 처음으로 부르는 사적인 호칭이었다. 술 한 잔 사요. 거하게. 하. 총장님이 사셔야지. 나는 이제 백수인데. 좋아요. 송이 전골 말고 뜨끈한 국밥에 소주 한 잔 합시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전우회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깊은 신뢰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강철중의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그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부대를 보지 않았다. 앞을 보았다. 그의 앞에는 이제 계급도 규정도 없는 하지만 사람 냄새 나는 진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눈 내리는 도로 위로 차는 힘차게 달려나갔다. 오만과 편견의 껍질을 깨고 나온 한 남자의 뒷모습은 그 어떤 장군의 모습보다 거대하고 아름다웠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